순백의 드레스는 아름답기보단 무거운 갑옷 같았다. 한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듯한 낯섦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보석으로 장식된 드레스는 세상 모든 신부의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희생의 증표일 뿐이었다. 예식장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대조적으로 실내의 화려한 장식들은 모두 색을 잃고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이 거뭇했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는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손가락에 끼워진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몇 주 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유라는 어떻게든 길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아버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절망의 깊이는 상상 이상이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이어졌고 집안의 모든 것은 차압딱지로 뒤덮였다. 그때 마동철 회장이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라며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가 내건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70의 나이. 재계의 무자비한 폭군으로 알려진 남자와의 결혼. 그것은 영혼을 파는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아가씨, 이제 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비서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물은 가족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계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예식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축복의 미소 대신 호기심과 냉소,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라는 것을. 그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온몸에 밝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유라는 애써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비틀거리는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딸을 팔아넘긴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유라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건 제 선택이에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주단 끝에 서 있는 마동철 회장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나이로 인한 쇠약함은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외였다. 탐욕과 소유욕으로 번뜩이는 그 눈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늙은 맹수와 같았다. 유라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결코 당신의 소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유라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신랑 마동철 군은 신부 한유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마동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한시도 유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한 그 시선에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제 곧 그녀의 차례였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다. 신부 한유라 양은 신랑 마동철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주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유라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예식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장내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마저 멈추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남자는 성큼성큼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혼란에 빠진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서늘한 눈빛 한 번에 아무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마치 왕처럼 당당했고 그가 걷는 길은 그를 위한 길처럼 보였다.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차갑고 냉정한 표정 속에서도 미세한 분노의 기류가 느껴졌다. 그는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그의 등장은 이 잘 짜인 연극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린 예기치 못한 변수였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마동철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러 온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남자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남자는 그의 분노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자의 시선은 유라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마동철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현승그룹의 젊은 CEO 강지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왜 이 결혼식에 나타난 것일까?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 긴장하고 있을 때 마동철 회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분노가 아닌 마치 장난꾸러기 아들을 보는 듯한 묘한 만족감을 담고 있었다. 유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어리둥절했다. 마동철 회장은 턱짓으로 강지훈을 가리키며 주례와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함께 기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소개가 늦었군. 인사들 하시게. 내 아들일세. 내 아들일세. 마동철 회장의 목소리가 정적으로 가득 찬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하객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현승그룹의 냉철한 CEO 강지훈이
재계의 늙은 폭군 마동철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었다니. 이것은 그 어떤 경제 뉴스보다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한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절망적인 결혼식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혹시 자신을 구해줄 한 줄기 빛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찰나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악마의 아들이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채 마동철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격렬하게 튀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자 관계가 아닌 오랜 시간 묵혀온 증오와 대립의 감정이었다. 마동철 회장은 아들의 저기에 찬 시선을 즐기는 듯 입꼬리를 더욱 끌어올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장본인이었고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는 인물들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례를 향해 손짓하며 중단되었던 예식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뭘 멍하니 서 있나? 계속 진행하게. 주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라에게 다시 물었다. 신부 한유라 양은 맹세합니까? 이제 유라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마동철의 아들이라는 강지훈의 존재는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더 복잡하고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암시했다. 유라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 대답과 함께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형식적인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식이 끝나자마자 한마디 말도 없이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예식 후 이어진 피로연은 유라에게 또 다른 고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이 아닌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마동철 회장의 아내이자 동시에 현승그룹 CEO 강지훈의 어머니가 된 기괴한 존재였다. 그녀는 꼭두각시처럼 미소를 지으며 영혼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피로연이 끝나자 유라는 마동철 회장과 함께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다. 차 안의 침묵은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마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차량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기슭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높다란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나타났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화려한 조명들이 마치 동화 속 성을 연상케 했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한 남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요새 같았다. 차에서 내리자 하인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 회장은 유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저택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넓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저택 안쪽에서 강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는 이미 슈트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상태였다. 예식장에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마 회장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버지, 마동철 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달라질 게 왜 없나? 너는 이제 내 통제 아래 들어와야 할 게다. 네, 어미처럼 말이지. 그의 말에는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가 선명하게 보였다. 내 어머니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 회장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유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집안의 갈등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마 회장은 그런 아들의 반응을 비웃었다. 네가 현승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내 덕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내게는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도록 해라. 그는 턱짓으로 유라를 가리켰다. 그 순간 강지훈의 시선이 처음으로 유라를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아버지가 사들인 또 하나의 물건, 혹은 자신의 목에 채워진 새로운 족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유라에게 말했다. 거래는 성공적이었나 보군. 원하는 건 얻었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한낱 돈을 위한 탐욕으로 치부해버렸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결혼은 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맞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다. 유라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강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마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의 쇼는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강지훈이 사라지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동철 회장은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 끝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라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김 비서가 내 방을 안내해 줄 거다. 이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으니 앞으로 잘 배우도록 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대하는 다정함이 아닌 새로운 하인을 들이는 주인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중년의 여비서가 유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유라는 마 회장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비서의 뒤를 따랐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긴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방 앞에 도착했다. 비서가 문을 열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화려한 침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은 신혼부부를 위한 방이 아니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침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모든 가구와 장식은 차갑고 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곳은 그녀가 앞으로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할 감옥이었다.
회장님의 침실은 복도 반대편 끝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비서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유라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커튼을 열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정원이 보였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이곳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고 무거운 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힘없이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슬퍼하거나 분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녀의 차가운 분노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만 한유라의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거대한 침실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갇힌 감옥의 창살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정확히 아침 7시가 되자 노크 소리와 함께 2명의 하녀가 들어왔다. 그들은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유라의 아침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한 명은 욕실에 물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거대한 드레스룸을 열어 오늘 그녀가 입을 옷을 골랐다. 그들의 침묵은 존중이 아닌 철저한 감시처럼 느껴졌다.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수백 벌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유라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고가의 명품들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동철 회장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그녀의 정체성을 지우고 마동철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강요하는 도구였다. 하녀가 골라준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유라는 거울 앞에 섰다. 옷은 완벽하게 몸에 맞았지만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하녀는 그녀의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묶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이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감정이 거세된 인형들 같았다. 아침 식사는 1층에 있는 거대한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이미 마동철 회장이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서양식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강지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피하는 듯했다. 유라는 마 회장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반대편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곧이어 하인들이 그녀의 앞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차가운 소음과 마 회장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유라는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억지로 몇 술 뜨다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때 마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식사는 남기지 않는 게 이 집의 규칙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라는 다시 포크를 들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족쇄가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마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라에게 몇 가지를 더 통보했다. 나는 오전에 서재에서 업무를 본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내 활동 반경은 이 저택과 정원 안으로 한정된다.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필요한 게 있다면 김 비서를 통하도록. 그는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애완동물에게 규칙을 알려주는 듯했다. 마 회장이 서재로 사라지자 거대한 저택에는 유라 혼자만 남겨졌다. 하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의 일을 할 뿐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다. 철저한 고립.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내리는 첫 번째 형벌이었다. 유라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의 영토를 알아야 했다. 1층은 응접실과 식당, 연회장 등 주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은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하나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두꺼운 원목문으로 닫혀 있는 서재 앞에 멈춰섰다. 마 회장이 업무를 본다는 곳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유라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곳이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이자 모든 음모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유라는 발걸음을 옮겨 2층으로 올라갔다. 긴 복도를 따라 수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비어 있거나 굳게 닫혀 있었다. 강지훈의 방은 그녀의 방과 반대편 복도 끝에 있었다. 그의 방문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두 방문 사이의 거리도 멀게만 느껴졌다. 저택을 탐색하는 동안 유라는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다. 복도 천장 구석, 응접실의 화려한 장식 뒤, 심지어 정원의 가로등 위에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집 안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뼘의 사적인 공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다. 전문 조경사가 관리하는 듯한 정원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높은 담벼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감옥의 운동장처럼 보였다. 유라는 정원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앉아 담장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더니 강지훈의 차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유라가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을 테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의 무관심은 때로는 마 회장의 직접적인 통제보다 더 가슴 아픈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은 아침보다 더 끔찍했다. 저녁에는 강지훈도 식탁에 함께 앉았다. 이제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마 회장은 가끔씩 회사 일에 대해 강지훈에게 무언가를 물었지만 강지훈은 언제나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대화라기보다는 서로의 신경을 긁는 탐색전에 가까웠다. 유라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얼음 같은 기류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부자 관계의 본질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마 회장은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이자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고 강지훈은 그런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 쳐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던져진 볼모가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유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겪은 긴장과 압박감에 온몸이 녹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눈을 감았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다. 앞으로도 매일 이런 날들이 반복될 것이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무너질 수 없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집의 규칙을 배웠다. 감시와 통제, 그리고 고립.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그 허점을 찾아 나설 것이다. 이 거대한 제국의 비밀을 파헤치고 스스로를 구원할 무기를 손에 넣을 때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한유라의 삶은 정해진 궤도를 도는 위성처럼 단조로운 일과에 갇혔다. 아침 7시 기상, 8시에 침묵의 식사, 오전의 정원 산책과 독서, 그리고 오후의 무료함, 저녁에는 다시 돌아온 지옥 같은 식사 시간. 이 모든 것은 마동철 회장이 설계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다. 그러나 유라는 겉으로 보이는 순종적인 모습 뒤에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와 하인들의 움직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조용히 파악해 나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을 순찰하는 경비원, 특정 시간에만 서재 주변을 청소하는 하녀, 마 회장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을 때 저택 전체에 흐르는 미묘한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기록되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언젠가 찾아올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는 암사자와 같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제국의 심장부인 마동철의 서재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 회장에게 긴급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비밀 투자 협상이 틀어졌다는 소식에 그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고함 소리와 비서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유라는 방 안에서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 회장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재와 침실을 몇 번이나 오가며 서류들을 챙겼고 김 비서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평소와는 다른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유라는 직감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 마 회장이 공항으로 떠나자 저택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1시간가량을 더 기다렸다. 모두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그리고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침내 서재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마 회장이 서두르는 바람에 문을 잠그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유라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재 안은 마
회장의 채취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권력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자신의 가족, 아버지의 회사였던 유성건설과 관련된 자료. 그녀는 책상 위 서류들을 빠르게 훑었지만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뒤편에 있는 거대한 책장과 여러 개의 파일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녀는 파일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캐비닛에는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유라의 아버지가 회사의 자금난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했던 것은 약 5년 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5년 전이라고 표시된 서랍을 열었다. 수많은 파일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유성건설 인수계획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로 가져왔다. 파일 안에는 단순한 대출 계약서가 아닌 유성건설을 파산시키고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라의 눈이 빠르게 서류의 글자들을 쫓았다. 계획은 단계별로 상세하게 짜여 있었다. 1단계 유성건설의 주요 거래처에 압력을 넣어 계약을 파기시킨다. 2단계 은행권에 로비하여 유성건설의 대출 연장을 막는다. 3단계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성건설의 차명회사를 통해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고 상환 압박을 가한다. 마지막 단계는 파산 직전에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여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아버지의 절망, 어머니의 눈물, 길거리에 나앉게 된 직원들의 한숨.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무능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사냥이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목표 제거 완료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마동철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희생이라는 명분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원수의 마지막 승리를 장식해주는 가장 굴욕적인 전리품이 되었을 뿐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 파일을 통째로 가져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마 회장이 지급한 구식 휴대폰을 꺼냈다. 감시를 위해 외부 통신과 인터넷 기능은 차단되었지만 기본적인 카메라 기능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획안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조용한 서재 안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몇 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캐비닛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위의 서류들도 원래 흩어져 있던 것처럼 보이게 정리했다. 그녀는 서재를 빠져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복도를 돌아보니 한 하녀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다행히 그녀를 보지는 못한 듯했다. 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을 식별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화면 속의 글자들을 노려보았다. 유성건설 인수계획안.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기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독하고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울 것을 조용히 맹세했다. 마동철 회장의 서재에서 빼낸 증거는 한유라의 손에 들린 양날의 검과 같았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을 겨누는 위험한 칼날이기도 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했다. 섣불리 경찰에 알렸다가는 마 회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증거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자신과 가족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에게는 이 제국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마 회장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힘. 그의 네트워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은 이 저택 안에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도박이었다. 그는 그녀를 경멸했고 아버지의 거래에 순순히 응한 탐욕스러운 여자로 취급했다.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혹시 이 사실을 마 회장에게 알려 자신을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수많은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유라는 며칠에 걸쳐 강지훈의 행동 패턴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는 거의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고 귀가 후에는 2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서재로 직행했다. 그는 아버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면 정원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온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가 미치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유라는 그곳을 접선 장소로 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이었다. 마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유성건설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기업 사냥을 준비하는 듯 연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유라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덕분에 그녀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결전의 날 밤.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창밖으로 강지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챙겨 방을 나섰다. 어두운 복도를 소리 없이 지나 1층으로 내려온 그녀는 정원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향했다. 밤의 정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조명은 모두 꺼지고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유라는 익숙한 길을 따라 정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온실 옆 작은 벤치에서 희미한 담배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유라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칼날처럼 차가웠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라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강지훈은
오히려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비꼬는 투로 대꾸했다. 나한테 유감이지만 부친의 애첩이 버리는 투정이나 하소연 따위에는 관심 없소. 그의 모욕적인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유라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당신이 아버지를 증오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도 그를 증오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정보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았다. 돈을 더 요구하려는 수작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여자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탐욕이 아닌 깊은 절망 끝에서 피어난 도끼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증거는 있소. 그가 짧게 물었다. 유라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그녀가 서재에서 찍은 유성건설 인수계획안 사진들이 떠 있었다. 강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는 사진을 넘겨보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서류의 양식, 사용된 용어, 그리고 치밀한 계획의 방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그의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사용해온 방식이었다. 그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왔다. 마지막 사진. 마동철의 서명과 목표 제거 완료라는 붉은 도장을 확인하는 순간 강지우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의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한유라와의 갑작스러운 결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빼앗는 잔인한 확인 절차였던 것이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경멸과 냉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어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꽃뱀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폭력에 희생된 또 한 명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처참하게 모든 것을 잃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초조하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결정에 그녀의 미래, 어쩌면 목숨까지 달려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걸로 뭘 어쩔 생각이었소. 이걸 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지적에 가까웠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당신도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유라는 솔직하게 자신의 패를 내보였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다. 강지훈은 휴대폰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대답 대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후 몸을 돌렸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절인가?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인가? 그가 그녀를 지나쳐 몇 걸음 걷다가 등을 보인 채로 멈춰서서 말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사진, 당장 지워. 당신 목숨을 위해서라도.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고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동맹을 약속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선택한 것이다. 강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라는 혼자 정원에 남았다. 비록 명확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 같았던 그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적은 같았고 이제 그들은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 되었다. 불완전하고 위태롭지만 마침내 반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정원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한유라와 강지우는 여전히 서로를 피했지만 복도에서 스치는 짧은 순간의 시선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경멸이나 무관심이 아닌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의 조용한 신호였다. 강지우는 아버지 마동철 앞에서 더욱 날카롭게 나를 세웠다. 그의 반항은 더 이상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논리와 정확한 데이터로 마 회장의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했다. 아들의 변화는 미미했지만 평생을 의심과 배신 속에서 살아온 늙은 여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마동철 회장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어린 아내의 눈빛에서 더 이상 완전한 절망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와 어떤 결의가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마치 새로운 무기라도 얻은 것처럼 자신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자신의 통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이 불온한 싹을 초기에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약한 고리인 한유라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지옥 같은 침묵을 깨고 마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스테이크를 썰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내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시냐?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야. 후원자가 불쾌해지면 여러모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유라의 심장을 찔렀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가족의 목숨이 자신의 소나기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유라는 손에 쥔 포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염려 덕분에 잘 지내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유라에 대한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마 회장은 사모님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라며 박비서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을 그녀의 전담 시중인으로 붙였다. 박비서는 그림자처럼 유라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유라가 책을 읽을 때도, 정원을 산책할 때도, 심지어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조차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저택이라는 감옥에 또 다른 작은 감옥이 생긴 셈이었다. 유라의 숨통을 조여오는 동시에 마 회장은 강지훈을 향한 공격도 개시했다. 그는 현승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공식적인 CEO는 아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막강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의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마 회장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 회장은 강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를 문제 삼았다. 내 아들은 야망이 넘치지. 하지만 때로는 그 야망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커.
그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교묘한 말로 이사들 사이에 불안과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의 편에 선 늙은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었다. 그날 밤, 마 회장은 강지훈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아들에게 위스키를 한 잔 권하며 마치 다정한 아버지처럼 말했다. 지훈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유라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너무 믿지 마라. 생각보다 영악한 계집이야. 내 어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아픈 과거를,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끝없는 의심과 통제 속에서 시들어갔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유라 사이를 이간질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던진 말은 독처럼 천천히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마 회장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유라와 강지훈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유라는 가족에 대한 협박에 밤잠을 설쳤고 강지훈은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는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라에게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박 비서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무런 메모도 없었다. 대신 까맣게 시들어 죽어버린 장미꽃 한 송이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입구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그녀의 부모님이 있었다. 두 분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다.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다. 유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죽은 꽃과 부모님의 사진. 그것은 말없는 살해 협박이었다. 마동철은 그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약 계속 저항한다면 그 대가는 그녀가 아닌 그녀의 가족이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다. 유라는 사진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두려움의 끝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다. 폭군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전쟁이 되어야만 했다. 죽은 장미꽃과 부모님의 사진, 마동철의 잔인한 메시지는 한유라의 마지막 남은 공포심마저 불태워버렸다. 잿더미 속에서 남은 것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진 결의뿐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자유를 되찾는 것을 넘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 되었다. 하지만 감시자 박 비서의 그림자가 항상 그녀를 따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통수단이 절실했다. 강지훈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시작도 전에 끝날 터였다. 유라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저택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떠올렸다. 마 회장은
과시용으로 서재를 꾸몄을 뿐 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반면 강지우는 가끔 그곳에서 경제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유라는 박비서에게 교양을 쌓고 싶다며 도서관 출입을 요청했다. 지식에 대한 탐구는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에 어울리는 행동이었기에 박비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다. 유라는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손댈 만한 책, 이를테면 기업 인수합병 전략 같은 딱딱한 제목의 책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오후 박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유라는 빠르게 쪽지를 썼다. 거기에는 자신이 서재에서 본 서류의 이름, 유성건설 인수계획안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쪽지를 책의 158페이지에 깊숙이 끼워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책을 원래 자리에 꽂아두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의 역할은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이 되는 것이었다. 유라는 마 회장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저택의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닐 명분을 만들었다. 회장님의 안목은 정말 탁월하세요. 그녀의 칭찬에 마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행동을 묵인했다. 그 덕분에 유라는 마 회장의 서재 근처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통화 내용을 조각조각 맞추며 그녀는 암호 같은 회사 이름들, 정치인들의 이름,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모든 정보는 그날 밤 그녀의 방에서 비밀스러운 기록으로 재탄생했다. 며칠 후 강지훈이 도서관에 들렀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책장을 훑어보다가 유라가 표시를 해둔 바로 그 책을 꺼내 들었다. 그는 책을 넘기다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책을 들고 자기 서재로 향했다. 그날 밤 유라가 끼워둔 쪽지는 사라져 있었다. 그들의 비밀 통신선이 마침내 개통된 순간이었다. 유라의 쪽지를 확인한 강지훈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의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범죄자로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장 출신의 사설 탐정 최 실장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최 실장은 현승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마 회장의 감시망 밖에 있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강지훈은 유라가 제공한 유성건설이라는 단서를 최 실장에게 넘기며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마 회장이 사용한 차명 회사들과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그는 현승그룹의 CEO라는 직위를 이용해 과거의 재무 기록과 이사회 회의록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거대한 퍼즐 맞추기였다. 그들의 협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유라는 저택에서 열리는 마 회장의 비밀스러운 사업 모임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 뒤에서 손님들의 긴장된 얼굴과 대화 속에 등장하는 기업들의 이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다시 도서관의 책 속으로 숨어들어 강지훈에게 전달되었다. 강지훈은 유라가 보내온 조각들을 바탕으로 최 실장에게 조사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최 실장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마 회장의 범죄 제국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기업들이 유성건설과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되었고 그 과정에서 쫓겨난 경영자들은 협박에 못 이겨 침묵하거나 혹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한 번은 박 비서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유라를 날카롭게 추궁하며 거의 따라잡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유독 이쪽 분야 책에만 관심이 많으시군요. 유라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아내가 되고 싶어서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박 비서는 의심을 거두는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마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갔다. 최 실장은 마침내 마 회장에게 모든 것을 잃고 지방에 숨어 지내던 한 중소기업의 전직 대표를 찾아냈다. 그는 마 회장의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협조를 거부했지만 최 실장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에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유라는 마 회장의 서재 밖에서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걸세. 반대하는 싹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잘라내야지. 다음 주 이사회. 유라는 직감했다. 그것이 바로 마 회장이 강지훈을 포함한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결전의 날이라는 것을. 유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급히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책 속에 다음 주 이사회, 최종 숙청이라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이 수집한 조각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저택의 유라와 도시의 빌딩 숲속 강지훈은 각자의 공간에서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결전의 날 아침. 마동철 회장의 저택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마 회장은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이사회는 아들의 오만방자한 도전을 꺾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공개적인 처형식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현승그룹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최 실장이 수집한 자료와 유라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정보들을 취합해 아버지를 무너뜨릴 한 자루에 검을 벼려왔. 오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검을 휘두를 작정이었다. 저택에 홀로 남은 유라는 타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헤아렸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시작한 이 위험한 전쟁이 부디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박 비서의 감시하는 눈길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좋았다. 현승그룹 이사회 회의실. 길고 매끄러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룹의 운명을 쥔 인물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예회장 자격으로 상석에 앉은 마동철은 여유로운 태도로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는 모두를 둘러보며 마치 자비로운 군주처럼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현승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CEO가 추진하는 몇몇 사업들에서 나는 위험하고 무모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향했다.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는 강지훈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자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마 회장의 충실한 개 역할을 하는 몇몇 이사들이 즉시 동조하며 나섰다. 그들은 사업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강지훈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여론을 마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갔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에 마 회장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마침내 발언권을 얻은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업을 변호하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화두를 던졌다. 회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사의 과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썩은 유산을 먼저 도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다. 강지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모든 이사의 앞에 놓았다. 자료의 제목은 유성건설 파산과 비윤리적 인수 과정에 대한 보고서였다. 마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금 이게 무슨 관련 없는 소린가. 오늘의 안건에 집중하게 그가 버럭 소리쳤지만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유성건설이라는 한 유망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특정 세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급망 붕괴, 신용, 경색, 유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성 사채를 통한 숨통 끊기까지 아주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기업 사냥의 방식이죠. 강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차갑게 울렸다. 마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한 일일 뿐이다. 그게 현승그룹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완벽한 차명 회사들을 이용했기에 자신에게까지 증거가 연결될 리 없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다음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유성건설을 파산시킨 자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계좌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놀랍게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마 회장의 충신, 박 이사와 최 전무의 해외 비밀 계좌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목된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모함이라고 그들이 버럭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공모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마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강지훈은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말로만 하는 주장은 힘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마 회장의 또 다른 희생양이었던 지방에 숨어 지내던 전직 CEO였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패배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차가운 분노에 찬 눈으로 그는 마동철 회장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회사를 빼앗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마 회장이 했던 잔인한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토해냈다. 증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마 회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강지훈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 모든 조사의 시작은 아버지가 전리품처럼 집으로 들인 한 여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성건설 한 대표의 딸, 한유라 씨 말입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삼키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딸까지 탐내셨죠. 하지만 당신이 장난감으로 여겼던 바로 그 여자가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돌을 던진 겁니다. 그 말은 마 회장의 남은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는 선언이었다. 마동철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아들과 하찮게 여겼던 계집아이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이사회 안건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서늘한 공기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이 폭탄처럼 터진 순간 현승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불신 속에서 웅성거렸고 마동철의 충신들은 사색이 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모든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들 앞에 남은 것은 범죄 공모자라는 서늘한 현실뿐이었다. 마동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 놈이 감히 이 애비를 배신해 핏발 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위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늙은 늑대의 처절한 울부짖음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배신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심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위해 짓밟아온 모든 이들을 대신한 그는 나머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 이사와 최 전무에 대한 해임안과 마동철 명예회장의 모든 경영 관여를 금지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부패한 권력의 빌부터 함께 침몰하느니 새로운 시대를 여는 편에 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거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마동철의 사람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다. 마동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이 그의 아들 손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들어온 것은 회사 보안요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는 이름이었다. 강지훈의 법무팀이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수석 검사가 성큼성큼 마동철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마동철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마동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가운 수갑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현승그룹의 마동철이야.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인은 그렇게 허무하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충신들 역시 줄줄이 연행되었다. 한편 저택의 거실에서 유라는 TV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현승그룹 로비에서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는 마동철의 초라한 모습,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한때 하늘처럼 느껴졌던 그 남자의 몰락,
유라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시간들로부터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짓밟렸던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벅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작은 대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유라를 감시하던 박 비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 회장의 수족 같던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철옹성 같던 저택은 이제 텅 빈 유령의 성처럼 고요했다. 유라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을 느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강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낮의 긴장감 때문인지 무척 피곤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유라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세 글자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였다. 강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만 한 일은 아니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고통받았던 그의 삶이 그 한마디에 녹아 있는 듯했다. 알아요. 유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우리 가족의 이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의 심장부에서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무기가 되어 주었던 유일한 동지였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높은 담장과 창살들이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에게 새벽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에 비친 새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침내 솟아오르는 찬란한 빛.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현승그룹 스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 아래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마동철 회장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제국은 이제 차가운 감옥의 창살 안에 갇힌 한 늙은 죄수의 허망한 과거가 되었다. 한유라와 마동철의 결혼은 강압에 의한 계약이었음이 인정되어 시작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되찾았다. 유성건설에 대한 부당한 인수 과정 역시 재심리를 통해 무효화되었고 회사의 자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유라는 더 이상 그 거대하고 삭막한 저택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서울 근교에 아담한 집을 마련했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꽃이 피었다. 어머니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글썽였. 잃어버렸던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후 유라는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길 원치 않았다. 그녀는 한유라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그녀는 포기해야만 했던 대학의 실내 디자인과에 복학 신청을 했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꿈의 씨앗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강지훈 역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현승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부패한 이사진은 모두 물러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리더로 거듭났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났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공범이 아닌 평범한 두 남녀로서였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조용한 공원을 함께 거닐었고 복잡한 사업 이야기 대신 서로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지우는 유라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유라는 강지훈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강지훈은 유라의 연약해 보이는 외면 아래 감춰진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관계는 폭풍 속에서 피어난 기이한 연대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잔잔한 이해와 존중으로